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노아 베넷입니다. 영국 왕립공군 수색구조 SAR 헬리콥터 조종사로 지난 10년간 바다와 하늘을 누비며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은 조종석에 앉아 무전 속 조난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무사히 집으로 데려다주는 일이었죠. 저는 바람과 기체의 진동, 그리고 엔진 소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날은 정기훈련 날이었습니다. 구름은 낮게 깔렸지만 시야는 안정적이었고 바람도 시속 20노트 정도로 불어 훈련 조건으로는 적당했죠. 저는 평소처럼 체크리스트를 읽으며 부조종사와 손동작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엔진 상태, 유압, 항법 장치, 비상 장비까지 모두 정상. 그렇게 믿고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해상 호이스트 인양 훈련을 마치고 복귀 기동을 하던 중 경고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처음엔 센서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고음이 길게 이어지고 계기판의 출력 수치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걸 보자 심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엔진 한쪽에서 진동이 시작되더니 회전수가 떨어졌습니다. 출력 저하가 계속되면 고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부조종사는 제 눈치를 보며 우회해서 복귀하죠? 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해상에서 착륙 시도를 하기로요. 이 판단이 옳았을까요? 저는 아직도 가끔 그 순간을 되짚어봅니다. 다만 그때는 동료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기체가 수면 가까이 내려오면서 거센 바람이 회전 날개에 부딪혔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모든 힘을 짜내어 기술을 들어 올렸지만 착륙 충격이 제 허리를 꺾었습니다. 안전벨트와 좌석이 제 몸을 강하게 눌렀고 등 아래로는 번개가 내리꽂히는 듯한 고통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곧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땐 이미 군 의료진이 목칼라를 고정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응급장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동료들은 놀랍게도 큰 부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두 다리에 전혀 감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군병원에서 MRI와 CT 촬영을 마친 뒤 의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베넷 대위, 흉요추 이행부에 심각한 손상이 있습니다. 수술로 뼈는 고정했지만 신경 회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현역 복귀는 힘들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병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뒤 군 인사장교와 상관이 찾아와 조기 전역을 권했습니다. 대신 전략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했죠. 승진과 안정된 커리어를 약속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흔쾌히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겐 그 제안이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나는 사람이었고 그게 제 정체성이었으니까요. 조종관을 잡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니었습니다. 재활병동으로 옮겨진 뒤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엔 물리치료로 시작해 낮에는 호흡 운동과 근력 유지 훈련을 했습니다. 휠체어로 이동하는 법, 혼자 세면하는 법, 침대에서 몸을 옮기는 법을 배우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훈련 비행에서 동료를 구하던 제가 이제는 작은 계단 하나 오르내리는 것조차 큰 도전이 됐습니다. 밤이 되면 휴대폰을 열어 전우들이 보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돌아와요, 대위.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대를 채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거울 속 제 모습은 유니폼을 입은 조종사가 아니라 병원복을 입은 환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리치료사가 제 발목을 천천히 들어올리다 말고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노아, 당신 몸은 생각보다 말을 잘 들어요. 다만 길을 잃었을 뿐이에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길을 잃었다면 다시 찾으면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 길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한 동료가 메시지에 링크 하나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척추 재활치료, 세계적 성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제목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절망 속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아주 미세하게 새로운 길의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군병원에서의 생활은 마치 오래된 시계처럼 느리면서도 무자비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는 약통 부딪히는 소리, 재활실에서 나는 땀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사고 직후에는 하루가 너무 버겁고 길어서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했는데 막상 몇 달이 지나니 그 시간들이 저를 점점 침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재활을 마치고 병실에 돌아오니 제 침대 위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동료 파일럿 윌리엄. 그 안에는 짧은 편지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노아, 너라면 끝까지 해볼 거라고 믿는다. 이걸 봐. USB에는 전 세계 재활센터와 관련된 영상과 기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 한국의 척추 재활치료, 세계적 주목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영상 속 환자들은 보조기를 차고 걷거나 물속에서 재활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환자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격려하는 의료진이 있었죠. 화면 속 웃음과 따뜻한 대화가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기술 강국이고 K-팝과 영화로 유명하다는 정도. 의료 수준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보니 한국은 재활치료를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환자의 생활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과정으로 본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병원과 복지기관, 심지어는 환자 모임까지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인다더군요. 그 무렵 제 몸 상태는 정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재활을 시작했을 때는 조금씩이라도 근육 반응이 있었지만 2달쯤 지나자 더 이상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군의관은 이제는 기능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병실 불을 끄고 혼자 누워 있는데 한국 병원의 영상 속 웃던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절망을 겪었을 텐데 어떻게 저 표정을 지을 수 있지? 다음 날 아침, 저는 군 인사과에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해외 재활치료에 대한 정보와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다고요. 돌아온 답변은 예상대로 차가웠습니다. 군 의료체계 내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해외 치료는 권장하지 않는다. 서류상으로는 맞는 말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재활실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계단 오르기 훈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손잡이를 잡은 채 한 칸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서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훈련하던 한 퇴역 해병대원이 제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영국 사람 맞죠? 한국 가보세요. 나도 거기 다녀왔는데 거긴 다릅니다. 그는 간단하게만 이야기했지만 그 표정과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직접 보고 겪은 세계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처럼요. 며칠 후 저는 결국 한국의 한 재활병원과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코디네이터는 유창한 영어로 제 상태와 치료 이력을 물었고 필요한 서류와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놀란 건 답장이 정말 빨리 왔다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최소 며칠씩 걸리던 의료 관련 회신이 한국에서는 몇 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 속도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넷 씨, 치료 가능성에 대해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가진 방법을 다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목표를 세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제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해준 건 사고 이후로 처음이었으니까요. 물론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해외 치료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군 경력 문제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날고 싶은 사람이었고, 비행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걷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자존심 같았습니다. 출국 전날, 윌리엄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손에 작은 메달을 쥐어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임무를 마치고 받았던 구조 임무 휘장이었습니다. 노아,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떤 속도로 가든, 넌 여전히 우리 팀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결과를 얻든 적어도 다 해봤다고 말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제 마음속 하늘은 새롭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료 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의 두 번째 이륙이라는 걸요. 한국에 도착한 날, 인천공항의 크기와 질서에 먼저 놀랐습니다. 공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안내 표지판은 명확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걸으면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휠체어 탑승을 도와준 직원은 제 눈높이에 맞춰 앉아 어서 오세요. 노아 씨라고 말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는 그 순간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병원까지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탔습니다. 좌석 간 간격이 넓었고 휠체어 전용 공간이 잘 마련돼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깨끗하고 정돈돼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라면 시내 중심가에도 쓰레기통이 부족해 거리에 종종 휴지가 나뒹구는 걸 봤지만 이곳 도로는 깨끗했습니다. 첫인상부터 이 정도면 하는 기대가 조금씩 부풀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담당 주치의 한지훈 박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제 MRI와 재활 기록을 이미 숙지한 상태였고 앞으로 6개월간의 치료 계획을 프레젠테이션처럼 보여주었습니다. 첫 2달은 기초 근육 회복과 신경 자극 훈련, 그 다음 2달은 보조기 걷기와 균형 훈련, 마지막 2달은 실생활 적응입니다. 매달 평가를 통해 조정할 겁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누군가 제게 설명해 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치료 첫 주는 순조로웠습니다. 전기 자극 치료를 받으면서 근육이 미세하게 반응하는 걸 느꼈고 수중 재활에서 부력 덕분에 오래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발을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나도 다시 걸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커졌습니다. 의료진과 재활팀, 그리고 다른 환자들과의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고 작은 진전에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3주차에 들어서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오후 재활 후 병원 인근 한식당에 갔습니다. 병원 동료 환자들이 한국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며 데려간 자리였습니다. 반찬이 수십 가지나 나왔고 김치와 된장찌개의 향이 낯설면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제 치아 한쪽에 붙어있던 오래된 레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씹을 때마다 이가 시큰거렸고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옆자리의 한 중년 한국인이 제게 다가와 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몰라 당황했고 통역을 해주던 동료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 당장 치과 가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속으로 이 사람, 왜 이렇게 참견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밥도 다 안 먹었는데 게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그런 말을 듣다니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계산을 마치더니 저를 휠체어째 밀고 골목 끝 치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완전히 어리둥절한 상태였죠. 영국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거절할 틈도 없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치과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접수 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진료까지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검사와 치료가 순식간에 진행됐고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상태를 설명하며 바로 레진을 새로 붙여줬습니다. 비용은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고 치료의 세심함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중년 남성이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밥 먹어도 돼요. 통역을 통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의 행동을 참견으로 여겼지만 사실 그것은 순수한 배려였습니다. 그날 밤 병원 숙소 창가에 앉아 도시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라 행동이 빠르고 구체적이구나. 영국에서 저는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문화에 익숙했지만 여기서는 그럴 틈이 없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바로 주는 게 자연스러운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재활치료에서 저는 이상하게 더 힘이 났습니다. 발목 근육이 조금 더 반응했고 워커를 잡고 서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지훈 박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노아 씨. 몸이 길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며칠 전 제가 느꼈던 부끄러움과 깨달음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발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 한국에서의 6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면서도 가장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병원 복도, 체육관 냄새, 한글 간판들이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공원에는 늘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산책하는 어르신, 반려견과 뛰는 아이, 그리고 출근길에 커피를 들고 걸어가는 젊은 직장인들. 그 모습들이 저를 하루하루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재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몸은 늘 한계를 시험했고 때로는 여기까지인가 하는 순간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지훈 박사와 재활팀, 그리고 함께 치료받는 환자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 몸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 부러진 부분까지 조금씩 붙여줬습니다. 6개월이 지난 마지막 평가날, 저는 병원 복도 끝에서 보조기와 워커를 잡고 걸었습니다. 거리로 치면 불과 20m 남짓이었지만 제겐 마라톤 완주보다 값진 길이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팀원들이 잘한다 고 외쳤고 지훈 박사는 눈물이 글썽인 채로 웃고 있었습니다. 문득 사고 직후 군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제 모습이 스쳤습니다. 그때 저는 두려움과 무력감뿐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식당에서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환자들이 직접 만든 카드, 간호사들의 따뜻한 편지, 그리고 지훈 박사가 건넨 작은 상자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나무 모형 다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노아 씨를 위한 선물이에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달라는 의미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사실 출국이 다가오면서 영국 본부에서 다시 전략부서 합류 제안을 해왔습니다. 안정된 급여, 장기 근무, 그리고 명예로운 자리. 예전에 저라면 주저없이 수락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비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의료진과 환자들은 저를 다시 걷게 한 사람들이었고 저는 그들의 방식을 영국에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본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안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과 영국을 연결하는 재활구호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양국의 의료진과 퇴역 군인들이 서로 배우도록 돕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예전처럼 비행 전 심장이 쿵쾅거리는 긴장감이 아니라
목적지를 확실히 정한 뒤 오는 조용한 확신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병원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공원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발밑의 땅이 단단하게 느껴졌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뒤 저는 바로 프로젝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재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 방식을 영국에 맞게 조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조종석에 앉아 하늘을 나는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또 다른 비행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사연을 마치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걷는다는 건 단순히 발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가고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길을 혼자 찾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용기를 배웠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될 겁니다. 하늘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놓인 단단한 다리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의 그 공원을 다시 걸을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엔 환자가 아니라 그곳의 친구로서요.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하늘을 잃고 다시 걷게 된 제 여정을 보면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